404만 엔. 최근 아베 총리가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액수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완전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이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22%가 넘는 GDP 추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민간 신용조사 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 기업은 무려 200개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의 상징 노포 기업, 세대를 이어가며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켜온 기업들을 말하는데, 최근 1년 동안 문을 닫은 일본의 노포 기업 수는 579곳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역사상 최악에 가까운 수준의 암흑기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것이죠. 결국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아베 총리의 사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를 이을 포스트 아베를 도전하는 고노다로 방위상은 트위터 팔로워 164만 명으로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정책을 펴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만, 남관표 주 일본 한국 대사와 대화를 하던 중 말을 끊고 무례하다 라는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강경화 장관과 악수를 하던 중 자신의 몸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며 무례할 정도로 꽉 잡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강경화 장관도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화표 손의 압력을 보여주었죠. 악수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노다로의 손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경전이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고노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결단력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한 가지, 상식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역사 왜곡, 한국의 G7 가입한 데,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 낙선 운동 등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무리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중국 1위 TV 제조회사인 TCL 자회사로부터 2,200억 원을 투자받은 지 4일 만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인 지방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패널의 회로 구조와 구동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JOLED가 중국으로부터 200억 엔을 투자받은 지 정확히 4일 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발표한 것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독주를 끌어내리려는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본이 중국의 자본을 업고 반삼성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결국 참패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일본의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망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 JOLED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JOLED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을 쫓아오지 못해 파산할 뻔했지만, 이미 상당한 부품들을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애플이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를 JOLED로부터 사들였고, JOLED는 애플로부터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받아 일본의 대형 LCD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 더 이상 LCD를 사용하지 않고 OLED를 전량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JOLED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돈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고, 세계 1위인 삼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그룹 변호사 수만 550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이 800명, 2위 광장이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나의 초대형 로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중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검사나 판사 출신인데, 삼성 변호인단의 압도적인 파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위험한 중국 자본 2,300억 원을 겨우 투자받아 간신히 살아남은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삼성의 소송 한번 잘못해서 수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일본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스시마시는 관광객의 80%가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수많은 일본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KBS가 스시마시에서 취재 도중 스시마 주민 시즈코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를 틀면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양측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이유가 분석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장에 대한 일본의 견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휩쓸었던 일본이 자신을 제치고 장악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에 이어 이제 한국에게까지 추격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한국을 잡으려 해도 지금 일본은 한국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은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18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염종수는 이코퍼레이션다 JP의 대표이며 현 메이지대학 겸임교수로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며 일본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고 일본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에서 30년을 살면서 느낀 생생한 일본에 대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일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일본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말하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통신 티켓 카드 보안 등 대부분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삼성전자에게, 티켓은 인터파크에게, 카드는 현대카드에게, 보안은 윈스에게 맡겼습니다.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지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관찰 30년의 저자 염종수는 2006년 일본 사가현 사가시청에서 전자정보 컨설팅 업체에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증명서 자동 발급기 2대를 도입하는 예산이 4,500만엔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증명서 발급기 한 대가 1,200만엔, 하나로 약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자동 발급기를 판매하는 F사, H사, N사의 견적 금액이 모두 비슷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서울에 시차 갔을 때 강남구청에서 본 자동 발급기가 생각났습니다. 강남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한 대에 2천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6배나 난 것입니다. N사에게서 견적을 냈는데 N사 이외에는 기간 시스템과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연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업체 간 담합이 심했는데 엄청나게 비싼 이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제작할 때 은행의 ATM 수준으로 정밀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제조 원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염종수는 하루 매상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증명서 자동 발급기와 수억원 이상이 거래되는 은행 ATM기를 같은 수준의 품질로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 한국에서 2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에게 입찰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애니어텍시스의 제품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후 일본 시장 점유율 7.5%가 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 이후 일본의 자동 발급기 업계는 재편이 이루어져 후지스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자회사에 이관했고 일본 자동 발급기를 대표하는 3사 중 가장 경영난이 심했던 히타치사는 자체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의 애니어텍시스의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인정받아왔지만 어느새 품질만을 중시하고 효율을 무시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업체들 간의 담합도 일본의 기술이 낙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 증명서의 일환은 일본이 반도체를 한국에 빼앗긴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를 주름잡던 일본은 2000년대 한국의 거센 추격에 밀리기 시작하자 여전히 기술은 우리가 앞선다며
다만 삼성전자의 과감한 설비 투자에 밀릴 뿐이라고 안주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최고의 품질만을 중시했지만 한국은 효율을 중시하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도 결국 앞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기가 불황일 때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더 늘려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가치와 30년의 저자 염정수는 일본이 IT 보안에 취약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패러다임에 걸맞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본래 리스크를 싫어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탓에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가들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혹 창업을 하여 훌륭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정부나 대기업이 채용해주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일본 사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17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매년 4조 원의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불리는 마이넘버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T 분야 예산만 해도 4조엔, 하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정수는 그렇다면 일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나라는 물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였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고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 일본에 진출해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네이버 라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성공한 이유가 매거진 한류경영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라인의 성공은 한국에 솔루션이 있었고 일본의 유능한 경영자 및 엔지니어가 제품을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인들은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려 했지만 원하는 실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 사업에 실패하고 철수를 고려할 무렵 일본의 유명한 인터넷 벤처 기업이 어려워져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그 회사를 인수했고 회사와 동시에 경영자 및 개발자 등 유능한 일본 인재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라인을 일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본 소비자들은 아직도 한국 제품을 일본 제품 카피로 보고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삼성의 갤럭시나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철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1, 2위를 달리는 삼성이 거의 유일하게 팔리지 않는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가전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국 제품만을 선호해 외상 가전의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일본이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국 시장 안에서 갈라파고스에 매몰되어 점점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어느 순간부터 국제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따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상품을 내놓으며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일궈왔습니다. 일본 관차 30년의 저자 염정수는 갈라파고스에 갇혀버린 일본의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국민 중 유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약 3천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일본의 인구가 1억 2615만 명이라고 하니 전 국민의 23.7%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국민 중 유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총 3,260만 명으로 63.5%의 국민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해외는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 일본 내 다른 곳으로 취업하러 가는 곳조차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40%를 조금 넘고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아직도 신문사 매출의 70%가 종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고 인터넷 이용률은 63%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조와 혁신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에 안주하며 자국 시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